그러면 오늘 이제 원전주가 급등했잖아요.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냥 그 여러 가지 그 뭐랄까 이슈에 의한 일시적인 상승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 그 전력 부족에 의한 계속해서 원전의 호황 사이클이 왔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상승하는 그 구간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네, 제가 지난번에 원전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아가지고 네. 한번 찾아봤더니 제가 5월 8일 날 아침 방송에서 이제 원전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이제 원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제 원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원전 쪽 같은 경우는 발전한 기간 설비를 만드는 이제 원전을 이렇게 만드는 기간 자체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원전이 올라오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죠. 뭐 정부에서도 첫 번째로는 탈원전에 관련돼서 탈원전 완전 폐기를 선언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뭐 이번 7월 달이죠. 체코에 대한 30조 원짜리 규모 원전 수주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들려왔습니다. 뭐 바이든 행정부가 원전 쪽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원전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은 많이 움직임이 나왔지만 대형주들은 많이 움직이진 못했거든요. 하지만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했을 때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현재 시장이나 업종군들 중에서 그래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뭐 세 개를 꼽자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에는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은 어쨌든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AI가 발전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요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과거의 내연기관 연료를 썼었던 것에 대해서 전기화로 전환이 되는 과정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까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력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에 전자기기를 덜 쓸 것인가 라고 한다면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원이 계속해서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신재생도 있는데 이런 신재생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ESS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붙이는데 이것도 이제 캐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에서 에너지를 엄청나게 모았는데 그걸 전부 다 저장하기에는 ESS가 못 따라온다라는 부분들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에너지원을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실 저 혼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뭐 2030년도까지 3배 늘리겠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원전 쪽에 대해서 폐기를 했다가 재가동을 한다든지 신규로 설치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따라붙고 있는데 중국도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은 분명히 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전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너무 안 좋지만 않으면 그래도 원전 관련주들은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작년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뭐 변압기 관련주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좀 비슷한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주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참 이름도 어려워요. 이쪽에 대통령 경제사절단이 가는데 여기에 이제 원자력 설비 핵심 부품 소개를 한다 이런 뉴스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계속 이슈로 이쪽에 수급이 갈 만한 모멘텀들이 얼마나 살아있느냐 이것이 또 단기에 어떤 주가를 결정짓는 요소다 보니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저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업을 분석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죠. 뭐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차트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 대금입니다. 시장에서 얼마나 관심을 받고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겠죠. 근데 그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멘텀이라는 것이고 그 모멘텀에 대해서 어디부터 시작이 돼서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면 현재 이 원전 쪽에서 나오고 있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정부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대한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많이 밀리는 것 같았지만 오늘 또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원전에 대해서 탈원전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적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모멘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체코라든지 여러 가지 수주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스웨덴 쪽이라든지 그리고 에스토니아 등등 이제 불가리아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루마니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쪽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래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났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한동안 이제 정책적으로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됐었는데 이번 이제 어떻게 보면은 AI 쪽에 대한 데이터 전력난도 마찬가지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관련돼서 파생돼 나온 여러 가지 산업 분야 중에서 뭐 방산 쪽도 당연히 있겠지만 에너지원의 자립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됐다.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원 쪽에 대한 관심도 갑자기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AI 쪽에 대한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에너지원 쪽 같은 경우도 나라의 그런 나라 살림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원전 쪽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수주 소식이 들린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 주가의 상승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 원전 관련주가 예전에는 테마성이 굉장히 강했어요. 뭐 G2파워라든지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 있죠.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최근엔 에너토크 같은 경우도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렇게 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과거에는 테마성을 가지고 많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좀 더뎌질 수도 있습니다. 좀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종국에는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모멘텀이 붙고 있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을 만큼 잘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사실 지금도 이제 뭐 체코 쪽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면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이따 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가 장점이 또 있어요. 원전 쪽에 대해서. 그래서 원전 쪽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 모멘텀이 붙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또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과거만큼 테마성을 갖고 움직일 때만큼 탄력도는 좀 떨어질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 저는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체코 우리가 지난번 원전주 이야기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가장 큰 모멘텀으로는 체코의 30조 수주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뭐 프랑스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나눴었단 말이에요. 지금 네.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원래는 미국과 이제 3파전을 예상을 했었던 상황인데 1월 달에 미국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랑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뭐 미국 언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좀 열어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해요. 방산 같은 경우도 납기를 잘 맞춘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전 쪽 같은 경우도 납기를 잘 맞출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2021년도 자료예요. 지금 원전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단가가 있거든요. 근데 2021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3,571달러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7,931달러예요. 2배 정도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납기일도 잘 맞출 수가 있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가성비도 좋은 그런 국가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는 좀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프랑스 기업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해 놓은 다음에 지연됐었던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체코 쪽에서 좀 우리나라를 긍정적으로 봐준다면 우리나라 원전주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더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코 쪽 이제 7월 달에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하죠. 30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30조를 전부 다 우리나라가 안 해도 됩니다. 일부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금액이고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을 할 만한 명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보자면 얼마 전에 그 UAE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었죠. 네.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쪽에 바라카 원전을 만들어줬습니다. 1기부터 4기까지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래서 원래 바라카 원전을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8기까지 생각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기까지 만들어 놓고서 잘 운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 쪽에 그 아랍에미리트 쪽, 그러니까 중동 쪽에 대한 모멘텀도 우리나라가 받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5기, 6기, 뭐 한 기 정도라도 우리가 수주를 한다면 역시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체코 쪽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대한민국 원전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라는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수주 그 입찰할 때 얼마 딱 쓰고 플러스 K2 두 대. 아, 그거 좋은데요? 이렇게 이제 딱 해가지고 반상까지. 예, 무기도 조금 이렇게 껴서 주겠다고 이제. 그러면 이제 폴란드, 루마니아 이쪽이 좀 엮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좀 그런 데서 엮이는 이제 국가들 같습니다. 오 이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결국은 그 매입 자금도 결국 우리 이제 대출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자금의 어떤 그 회수 조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예. 얼마나 국가 대- 긍정적으로 해줄 수 있느냐. 국가 대 국가니까 사실 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돈 안 주면 뭐 원유 갖다가 갖고 오면 되고 체코도 저기 구리광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 나라. 그래?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방산도 그렇고요. 이 원전 쪽이라든지 수주 금액이 큰 규모의 사업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 리스크가 좀 있긴 하죠. 하지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 방향성의 차이이거나 관심도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원전이 다 지어질 때까지 사가지고 들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원전 쪽에 대해서 워낙 긍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방송 다니다 보면 원전 만드는데 10년이 걸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주가 흐름을 놓고 보면 이미 많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분석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좀 입장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입장 차이를 고려해 봤을 때 그래도 자금이 들어온 쪽에 대한 관심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해도 저는 안 좋을 것 같거든요. 너무 완벽하면 또 주가가 빠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이나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고 매매할 수 있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원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영국 원전 그 시찰단 예. 뭐 이쪽도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영국이 원래 원전 강국이라면서요? 예, 원전에 대한 강국이죠. 영국도 그렇고 지금 유럽 국가들이 원래는 잘해 오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폐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고 있었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에너지 자립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원전 쪽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사실 방문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 이제 짚어봤었던 체코 쪽이나 원전 쪽, 그 영국 쪽이나 전반적으로 저는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본다면 뭐 나라들마다 좀 원하는 니즈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결국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한다라는 입장에서는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태양광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에너지원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는, 획득하는 데 있어서는 원전보다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도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중국 쪽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2차 전지나 태양광이나 미국 쪽에서 중국을 규제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사실 원전 쪽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거죠. 뉴스케일 파워와 관련돼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얼마 전에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졌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도 그렇고요. 체코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고 결국에는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이들이 계속해서 반증해 주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만 없었으면 아마 그죠. 쭉 괜찮았지 싶은데 그거 한번 그치. 터지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이거 원전 이거 너무 위험해 약간 이런 기조였잖아요 한동안. 그죠. 예, 이제 뭐 한 번 사고 나면 진짜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지.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 하시던데 아니 구대기 무서워서 뭐 된장 못 담그냐 장 못 담그냐 그러니까 안 생기게끔 잘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건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지. 안 쓰면 좋죠. 사실 이런 거 안 쓰면 좋은데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이 없으니까 싸고 일단 효율적인 원전을 우리가 또 기술력도 있는데 포기하기에는 그죠. 아까우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에 비해서 태양광과 풍력이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 발전
그 원가가 많이 저렴해졌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원자력이 훨씬 더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 탄소 제로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탄소 포집 관련돼서 뭐 유니드라든지 몇몇 기업들 변동성 굉장히 많이 보였었는데 실제로 탄소 배출과 관련돼서도 이 원전 쪽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기업입니다. 기업이 아니라 산업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 쪽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에요. 제가 지나가면서 본 것 같아가지고 명확하다,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원전 쪽 사고 확률도 굉장히 낮다라고 해요. 아,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다. 뭐 이런 분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뭐 그래서- SMR 나오면 더 예. 안전하다면서요. 예,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요. SMR 시장도 또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해요. 뭐 3천억 달러. 그러니까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서 좀씩 다른데 2030년도가 되면 3천억 달러 규모로 굉장히 커진다라고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못 믿었다라고 하신다면 다른 나라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전이라는 것을 뭐 저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인 유럽에서도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전 원전 쪽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빠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등락을 어느 정도 감안한다든지 어느 정도 기간을 보시면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원전주들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좋았던 원전주 내일도 좋을 것이냐? 예. 일단 오늘의 수급 상황을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예. 수급 결국 개인이 많이 샀다 하면은 약간 좀 불안하고 네, 외국인이나 맞습니다. 기관이 사줬다 하면은 뭔가 연속성이 기대가 되고. 예. 일단 제가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살펴보긴 했는데 수급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아하. 지금 한전 기술은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수급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수급을 오늘 하루만 보고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땐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이런 구간 현재 지금 화면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좀 띄워놨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기관이 매수했기 때문에 올라간다, 뭐 외국인이 매수했기 때문에 올라간다, 혹은 그 반대로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 주가가 본격적인 변동성을 키울 때에는 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물량을 가볍게 만들어 놓고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는 경우들도 꽤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수급은 그렇게 좋았다라고 보기 어렵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전반적으로 수급이 좋은 상황이고 이 들어온 수급들이 온전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가는 좀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그러니까 5월 8일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5월 8일 날 제가 이 원전 관련주들을 차트들을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종목들을 많이 캡처를 했었거든요, 당시에. 8기업들, 9기업 정도를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넘어가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자리에선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려왔고 한번 시세 나온 다음에 최근에는 뭐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거나 어느 정도 밀림이 나온 상황인데 여기서 하반 경직 보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재차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전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 오늘 제가 원전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는 올해에는 뭐 지금 시장에서 살짝 소외되고 있는 업종군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선주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원전주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원전주 그 여러 개 가운데서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이 그 마음속에 탑픽으로 꼽고 있는 게 어디예요? 저는 일단 뭐 지난번에도 이 기업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진엔텍이란 기업입니다. 우진엔텍이란 기업이 일단은 요거는 사실 매매의 관점에서도 제가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가 되는 기업이거든요.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실 3천억보다 좀 더 작은 기업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3천억보다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대응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한 3천억 정도 되는 기업으로서 우진엔텍을 말씀드리는데 뭐 계측과 관련되어 있는 설비,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이 왜 매력적이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어떻게 보면 약간 상반될 수도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해체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원전 시장이 어쨌든 정부에서 탈원전을 폐기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원전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럼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전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진엔텍 같은 경우 화력 발전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발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 회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동형 3차원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원전 해체 쪽에 대한 핵심 기술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원전은 수명이 닿으면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고리 2호기가 2023년도 8월 달에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3호기가 올해 9월 달에 중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리 4호기 같은 경우는 2025년 8월 달에 중단이 된다라고 하는데 요거 해체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원전들도 해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해체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우진엔텍 그리고 오르비텍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해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원전 시장보다 더 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전 시장이 다시 한번 성장을 하면서 우진엔텍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진엔텍이라는 기업 자체는 해체 시장에 대한 수혜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우진엔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차트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상장된 이후에 고점 라인대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 거래 대금이 실렸던 자리가 이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고점 라인대가 지금 35,000원대입니다. 현재 4만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35,000원대로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전 일단 잘라내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 만약에 이 종목을 공략한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35,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직전 고점인 5만원대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원전이 정말 싼 전기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해체 비용까지 합치게 되면 결코 싼 전기 생산 예. 설비가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해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다는 얘기겠죠. 예, 얼마나 맞습니다. 돈이 들어갈지 모르고. 예, 또 이제 맞습니다. 그만큼 또 돈을 벌게 되고 고용을 창출하게 되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뭐. 진짜 긍정적이야. 아, 이번에 그 정기본이 있었어요. 11차 정기본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야기 됐었던 게 뭐냐면 원전을 2기 이제 건설할 때에 15조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60년을 운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LNG에 비해서 약 60조 정도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일리가 있지만 그래도 다른 발전 수단보다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도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같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대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순간적으로라도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ESS가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비싸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쪽에 대한 드라이브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주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